자, 이제 드디어 대단원이 바뀌어서 대단2가 되었죠. 네, 대단하지. 아직 이해 못한 애들 있네. 네, 여기 바뀌었습니다. 앞자가 1에서 2로. 노마자 2단원, 큰 대단원 2단원의 제목은 물질과 전자기장이고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얘기와 전자기에 대한 얘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단원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고요.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서는 원자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전기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고체 에너지 띠로 반도체 소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교과서 87쪽 원자와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교양과학 책도 많이 냈죠. 파인만식 농담도 잘하시네, 뭐 이런 책들 아마 지나가다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되게 강의도 잘하시는 걸로 유명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있고 이제 남아있는 인류가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모든 게 이제 폐허가 된 상황에서 과학 지식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만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 무엇을 얘기해 주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파이만이 거의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한 게,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과학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원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원자가 전하를 띤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하에 대한 얘기도 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요 중단원 제목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고, 대단원 제목이 물질의 전자기장이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자기장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뜻하는데, 그 전기장과 자기장은 전하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하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주인공은 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하. 야, 나도 이 직업 때문에 이런 거지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되게 내성적이고 낯가림 많고 부끄러움 많고 이런 성격인데 어쩔 수 없이 월급 받으니까 자본주의적 유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안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쓰러지거든. 반감기가 극도로 짧아집니다. 후반에 어떤 학생이 반감기를 쟀는데 25분쯤 된다 하더라고. 지금 소문이 퍼졌어. 전하는 일단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일렉트론 필드의 앞자를 따서 E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이 전기장은 전기력이라는 정보를 담은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인데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하가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전하는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쿨롱 법칙입니다. 좀 이따 배우게 될. 근데 이 전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전하는 전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하가 움직이면 그 전류 주위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기장을 표현하는 그 공식이 있거든요. 그 공식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앞자를 따서 B라고 보통 표기를 합니다.
마그네틱 필드의 앞자를 따서 M이라고 표기하면 또 질량과 헷갈리기 때문에 B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것도 구조가 비슷해요. 전류가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요. 그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또 다른 움직이는 전하를 갖다 놓으면 그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배우냐면 자기력은 안 배우고 움직이는 전하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까지 배워요. 그 다음 그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전하의 흐름이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장도 전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내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런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라는 법칙을 발견해내요. 요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나중에 배울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장이 만들어진 공간에 도선이 놓여 있으면 그 도선 안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그게 유도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전자기학이 굉장히 대칭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어서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도 전기장을 만들지만 거꾸로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맥스웰이 발견합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영국 사람이네요. 패러데이, 맥스웰. 뉴턴도 영국 사람이고. 그래서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지만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걸 발견하고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게 앙페르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항을 추가해서 그 식이 포함된 것을 맥스웰이 고친 앙페르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기학이 완성되어 모든 게 대칭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자, 요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은 전하가 가속 운동을 하게 하면 돼요. 전하가 가속 운동하면 전하가 전기장을 만드는데 얘가 가속 운동하면 그 전기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그 전류가 변하면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변하는 자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전기장은 변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은 변하는 전기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 과정이 공간을 따라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론만으로 전자기파의 속력을 계산했더니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과 같다라는 걸 발견해서 빛이 곧 전자기파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럼 이 이론에 따르면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물질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와 관련된 전자기학이 맥스웰에 의해서 최종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 단원에서 쭉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주인공인 전하의 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량이니까 양이 정의가 되어야 되죠. 정량적으로 계산되어져야 되니까 전하의 양을 줄여서 전하량이라 그럽니다. 단위는 전하하고 관련된 전하를 가진 입자끼리 주고받는 전기력에 대해서 밝힌 쿨롱의 이름을 따서 C라고 표기하고 읽기로는 쿨롱이라고 읽습니다. 쿨롱 대사에 있는 거여서 연기를 내어서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전기력을 밝혀냈다면 단위가 옥이 되었겠죠. 1옥, 2옥 뭐 이렇게. 근데 다행히 쿨롱이 먼저 태어나서 전하의 단위를 가져갔습니다. 그 전하 중에서 기본 전하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전하량은 양성자 혹은
전자의 전하량입니다. 전하량은 보통 그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전자의 영어 단어인 일렉트론의 앞자를 따서 보통 기본 전하량을 2로 표기하고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근데 이게 결국에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하고 전자의 숫자의 비율에 따라서 전하 물질이 가지는 전하의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물체의 전하량은 요 전하량의 정수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작기 때문에 뭐 연속적인 양처럼 보이겠죠. 근데 요거의 정수배만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일부 그 교환과학책이나 이런 거 읽은 애들은 쿼크의 전하량은 요거의 정수배가 아니라는 걸 아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게 3분의 2배,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데 쿼크는 어차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물질로 존재하는 녀석들의 전하는 전부 다 요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원자의 구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거의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부위로 나누어 보면 중심에 있는 원자 핵과 그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양성자는 기본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전자는 기본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음전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며 질량과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질량은 그래도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양성자하고 비교해보면 뭐 대충 치면은 한 2000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뭐 한 질량 100kg이 커다란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 100kg인 사람이 원자핵이라고 하면 전자는 질량이 계산해보면 100kg 곱하기 2000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은 1000분의 50kg이니까 5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핵의 질량이 100kg이라면 전자의 질량은 한 50g 정도니까 그 50g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밥 한 숟갈 먹으면 네, 그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원자핵의 질량으로 거의 원자의 질량을 얘기를 하고요. 전자의 크기는요, 막 검색해봐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잘 몰라요. 엄청나게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요 교과서에 요게 있는데 원자핵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정도 되고요. 일단 원자 자체의 지름, 그러니까 전자가 있는 공간까지 쳐서 원자의 지름을 치면은 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나노미터니까 한 10나노미터 정도 된다. 이렇게 원자의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나노 스케일이 분자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분자잖아. 그걸 그냥 분자를 하나하나 다루는 게 나노 과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원자핵은 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렇게 버물려져 있고요. 이게 생각해보면 얘네들끼리 엄청난 전기적 청력을 작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전자기력에 비해서 거의 한 20배 정도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을 묶어 놓습니다. 그 핵에너지는 그 강한 전자기력보다 20배나 강한 상호작용을 이겨내고 핵이 쪼개지는 과정이니까 뭔가 극심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어느 정도 비어있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구글 지도를 검색해서 학성고등학교를 쳤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확대해보면 농구공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학성고에 있는 농구공입니다. 농구공의 지름을 조사해보면 얘가
한 24cm 정도 돼요. 농구공의 지름이요. 근데 아까 원자핵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였죠. 원자의 지름이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였고 10의 5승을 곱하면 원자의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24cm 곱하기 10의 5승하면 24cm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3승이거든요. 이거는 0.24 미터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그러면 24 곱하기 10의 3승 미터죠. 그럼 10의 3승 미터가 킬로미터니까 이게 24km가 됩니다. 그냥 반경으로 치면은 12km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km를 이제 이거 네이버 맵입니다. 네이버 맵, 구글 맵에 농구공 없다. 네이버 맵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해보면은 자 기능이 있더라고. 자로 이제 12km 재보니까 저기 한 유니스트 정도 돼요. 유니스트. 저기 울산공항도 더 지나서고요. 이쪽 동쪽으로 보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연포산 넘어가지고 일산해수욕장 까지 우남산 어딘지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구공 하나 딱 있고. 이게 원자입니다. 농구공이 학성고에 농구공 하나 있고, 그다음 유니스트까지는 저기 아무것도 없는 거고, 유니스트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하나 있는 그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의 다 비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비어 있는데 우리 눈에는 꽉 차 보이죠? 우리는 원자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원자에서 반사되거나 방출된 빛을 보기 때문에 꽉 차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게 집어넣었을 때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이러면은 내가 땅으로 꺼져야 되잖아. 다 비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원자 바깥쪽이 전부 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자하고 전자까지 이렇게 맞닿으면 청력이 작용하죠. 전기력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기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유령이죠. 다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력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체의 대전에 대해서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원자는 이제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죠. 그럼 거시적으로 봤을 때 물체는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느냐예요. 근데 일반적인 원자는 중심에 있는 양성자의 수와 그다음 주변에 있는 전자의 수가 같아서 전하를 띠지 않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물체를 문지르면, 이게 빨대에다가 휴지로 이렇게 문지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전자가 이동해서 각 물체가 대전됩니다. 울산되지 않고요. 대전됩니다. 방심했지. 서울 아니고요. 부산 아니고 울산 아니고 대전. 대구 아닙니다. 대전. 그래서 전화를 띄게 된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문질 하면 알라딘이 나오겠죠. 문질하면 그 중학교 때 대전열 뭐 이런 거 배우기도 했다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빨대를 이루는 원자하고 휴지를 이루는 원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질하면 일단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빨대 원자의 바깥쪽 원자들하고 또 휴지의 바깥쪽 원자들의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얻어서 원자에게 구속으로부터 잠깐 벗어나요.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이제 FA 시장에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자금력이 더 강한 쪽으로 끌려갑니다. 원자핵마다 전자를 끌어가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질문질해서 대전열의 마이너스 쪽에 있는 쪽으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각각이 이제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아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전자가 양성자수보다 많아지고요. 얘는 양성자수에 비해서 전자수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빨대는 전자를 얻은 만큼 운전하로 대전되고요. 그다음 휴지는 전자를 잃을 만큼 양전하로 대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양성자와 전자의 그 숫자 균형에 따라서 물체가 대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전된 물체끼리 주고받는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 쿨롱 법칙이에요. 쿨롱. 그래서 전하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전된 물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하를 띤 물체거든요.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한 법칙이 쿨롱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식은 이렇게 됩니다. 전하량이 Q1인 물체와 전하량이 Q2인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반감기가 되어가고 있나? 이때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전기력은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요. Q1, Q2 쿨롱.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앞에 쿨롱 상수가 붙어요. 요 K는 쿨롱 상수입니다. 굉장히 커요, 숫자가. 이게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 9가 많이 나오죠. 9. 이게 단위는 이게 결국에 힘이 돼야 되니까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 제곱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전하량 두 개 곱해지니까 쿨롱 제곱 날라가고 거리의 제곱 나눠지니까 이거 날라가고 뉴턴이 되겠지. 이게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험 문제 보면 예를 들어서 1쿨롱이 1m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라 하는데 이거 사실 어마무시한 문제예요. 거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1 다시 집어넣어봐. 1m 1쿨롱 그럼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감이 안 오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질량이 60kg이면 600N이거든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대충 질량으로 무게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데 10으로 나눠주면 대충 9로 나눠주면 10으로 나눠주면 비슷하게 10억이에요. 10억 9억 9억 뉴턴이니까 9억 킬로그램이에요. 9억 킬로그램 10억 킬로그램 미쳤죠. 이게 거의 항공모함 무게보다도 더 많이 나갑니다. 항공모함도 몇 대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전하의 단위는 마이크로 쿨롱 10의 마이너스 6성 쿨롱이나 나노 쿨롱 10의 마이너스 9성 쿨롱 피코 쿨롱 이런 걸 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면 또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이제 그냥 쿨롱 단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숫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부호에 따라서 청력과 인력을 나타내는데요. 다른 부호의 전하끼리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부호의 전하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거든요. 어차피 K는 상수고 R의 작업은 둘 다 이게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플러스가 되죠. 부호가 다르면 곱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F의 부호가 플러스면 청력, 미는 힘을 뜻하는 거고요. 요새는 청력이라는 표현보다 미는 힘이라는 표현을 더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면 당기는 힘, 인력이 됩니다. 대체로는 이제 한자어가 한글 용어가 있으면 한글 용어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만류인력은 굳이 마이너스 안 붙였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만류인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인력이라는 의미로서. 근데 이제 보통 그냥 크기만 나타내서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류인력과 비교하면 꼴이 되게 비슷하죠. 만류인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작용하는 힘이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죠. 두 질량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비례상수 붙고요. 그래서 형태는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뜬시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전기장을 해야 되겠네. 마음이 급했네.
자, 이 전기장은 교과서에 설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할 거고 참고 표시 안 해놨죠. 그래서 시험 문제와 관련 없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은 사실 전기력에서 전기장 빼놓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고 전기장으로 좀 설명하면 편한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은 설명하고 시험 문제도 관련해서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에는 없지만 어차피 재구성해도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합니다. 전기장은 전기력과 관련되어 있는 물리량이다 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정의돼요.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에요.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그 세기는 전하량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1쿨롱당 받는 전기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장이 어느 지점의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10이라고 쳐요. 그럼 거기에 양전하를 놓으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거기 음전하를 놓으면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 만약에 1쿨롱을 넣었다, 그럼 10N의 힘을 받는 거고요. 전기장이 10입니다. 2쿨롱을 넣었다, 그럼 20N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을 알면 이제 전기력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여기 전기장과 관련된 문제 보면 그냥 전기장 푸는 게 거의 다 문제예요. 그냥 전기장만 풀면 이제 거기에 어떤 전하를 놨을 때 어떤 힘을 받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점전하주의 전기장을 설명을 할게요. 전기력선이 나왔는데 전기력선도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전기력선은 전기장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규칙이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옵니다. 마이너스 전하는 들어가고요. 일단 촘촘하면 전기장이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향하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양전하가 음전하가 양전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전기력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원래 유도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걸 생략하고 결과만 알려주면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 세기, 그러니까 전하량 Q가 만드는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 세기는 쿨롱 상수의 거리의 제곱분의 전하량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또 다른 전하 Q를 갖다 놓잖아요. 또 다른 전하 Q를 갖다 놓으면 이 Q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QE가 됩니다. 그래서 요식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다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하고 E는 부호가 있는데요. F하고 E의 부호는 방향을 뜻합니다. 요 Q의 부호는 전하의 종류를 뜻해요. 양전하냐 음전하냐. 자,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양전하잖아요. 양전하면 F의 부호와 E의 부호가 같아요. 그 말은 방향으로 치면 F하고 E의 방향이 같다 이런 겁니다. F하고 E가 같다는 뜻은 아니고요. 방향이 같다는 뜻으로 적은 겁니다. 다음에 Q가 마이너스면은 E가 플러스일 때 F는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일 때 F는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F의 방향과 E의 방향, 전기력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게 아까 그 전기장의 정의였잖아요. 예,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이었죠. 그 1쿨롱당 받는 힘이 전기장이니까 거기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전기력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을 정확하게 뭐 이해를 했으면 뭐 전기장의 정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요거만 봐도 전기장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장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거예요. 점전하주의 전기장이 가장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 두 개 정도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9년 9월 고2 학력평가 문제인데요. 그림은 X축상에서 같은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4개의 점전하 ABCD를 나타낸 겁니다. AD의 전하량은 플러스 Q로 같고 B가 ACD로부터 받은 전기력의 합력과 C가 ABD로부터 받는 전기력 합력은 모두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합력이 0이고 얘도 합력이 0이에요. 옳은 것을 골라라. B는 양전하냐, C는 Q보다 작냐,
B하고 C는 미는 힘이 작용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모두 B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을 알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B의 전하량을 QB, C의 전하량을 QC라고 둘게요. 얘가 양전한지 음전한지 모르죠. 그럼 일단 양전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양전한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음전한 겁니다. 네,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전부 다 R이라고 둘게요. 전부 다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B가 받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것과 철수 아니고요. 그 다음에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일단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청력이 있겠죠? 오른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입니다. 그게 K의 R 제곱분의 QB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은 청력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거리는 R이고요. 그러면 빼기가 되겠네. K의 R 제곱분의 QB Q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에 작용하는 전기력 역시 청력으로 왼쪽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됩니다. 거리는 2R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K의 2R의 전체 제곱분의 QB Q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0이다라는 걸 써보면 철수 아니고요. A가 C를 역시 같은 플러스니까 오른쪽을 밀겠죠. 플러스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의 2R의 전체 제곱분의 Q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도 C를 오른쪽으로 밀죠. 그래서 K의 R 제곱분의 QB QC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D는 왼쪽으로 밀죠. K의 R 제곱분의 QC Q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어려운 게 이걸 쓰면 풀릴 거라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잘. 근데 문제 조건이 결국 이거잖아요. 이 식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B와 C의 전하량을 미지수로 두고. 그러면 이게 잘 보면 해결이 금방 돼요. 뭐 얘를 간단하게 바꿔볼게요. 보면 K 날라가고요. R 제곱 날라가죠. 날라가고 전부 다 이제 B가 받는 힘이다 보니까 B의 전하량이 다 있죠. 이게 좀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게 합력이 0이어서 그래요. 철수 아니고요. 집요하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0은 Q 빼기 QC 빼기 4분의 Q가 되어서 QC가 얼마인지 나와요. 네. QC가 4분의 3Q로 플러스로 나왔죠. 그럼 C의 전하는 플러스 맞다는 거예요. 만약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음전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까? 이것도 뭐 똑같죠. K 날라가고요. R 제곱 날라가고요. 그 다음 C가 받는 전기력이다 보니까 C의 전하량이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날리면 식이 또 간단해지죠. 이걸 해보면 0은이 더 많이 나오네. 4분의 Q 더하기 QB 빼기 Q가 되죠. 요거 정리하면 QB가 나오죠. QB는 역시 4분의 3Q가 나오네. 그죠? 4분의 Q 빼기 Q가 마이너스 4분의 3Q니까 넘기면은 4분의 3Q가 되죠. 그러면 물어보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니까 B는 플러스 4분의 3Q 양전하 맞죠? C의 전하량의 크기는 Q보다 작죠? 4분의 3Q니까. 그다음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합니까? B와 C만 놓고 보면 됩니다. B와 C를 물어봤으니까 둘 다 양전하니까 똑같은 부호죠. 그러면 미는 힘이 작용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 D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내 15분인 줄 알고 되게 빨리 했는데 25분까지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원자의 구조와 스펙트럼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조금 빡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